자, 미국의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표현하죠. 지금 뭐 몇 프로냐? 지금 5%대로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의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럼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떠냐? 그러니까 전년 대비죠. 이건 다 전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년 대비 올랐다는 얘기는 작년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저 효과로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도 5.7%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원체 낮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올라도 크게 높아 보이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서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뭐 5%대다. 여기 보면 지금 뭐 거의 8%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마이너스가 났으니 올해가 조금만 올라도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5%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8%대가 나왔어요. 좀 있으면 이제 뭐 9%대까지 간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면 여기에 반영이 되거든요. 왜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만드는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게 소비자가 살 때는 당연히 그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빨리 떨어져야 얘가 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 떨어지는 결과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작년에 물가가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더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왜 국채금리를 보느냐?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건 시장금리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장금리. 시장금리를 보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10년물하고 3년물 국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10년물 국채금리, 즉 시장금리를 반영한 국채금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년물이 1.6%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이냐면 연입니다. 연 1.6%. 쉽게 말해서 내가 1억의 국채를 사면은 10년 동안 연 1.6%씩의 이자를 준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표면 금리니까.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뭐냐? 시장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가 그 올라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올리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금리도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장의 금리를 볼 때 대표적인 지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따지면 시장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이제 3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2.3%대예요.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0.56 이렇게 높은 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미국의 국채 10년물하고 한국 국채 10년물이고 같은 금리면은 어떤 걸 사시겠어요? 미국을 사겠죠. 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금리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더 높여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2.3%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 한국도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한국 경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 물가가 상승하니 당연히 시장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이 향후에 금리 인상으로 압박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호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저금리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긴축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긴축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월 1,200억 불에 대해서 채권을 매입을 하고 그만큼 매입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시중에 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와 아까 쉽게 말해서 양적 완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양적 완화.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이 두 가지를 보는 건데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테이퍼링을 먼저 시작해서 이 양적 완화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장에 너무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테이퍼링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표현했냐, 최근에 인플레 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져서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해서 중대한 우려가 된다면, 그러니까 경제에 중대한 우려가 된다면, if예요, if. 그게 계속 유지된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중대한 우려가 안 된다면 올리지 않겠다, 같은 얘기죠? 만약 왜? 이게 전제가 되면은 이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재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장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한두 달 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게 막말로 내년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해서 중대한 우려가 된다, 경제에 중대한 우려가 된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적당한 선에서 이제 인플레, 이거 물가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좀 조정을 받고, 아니면은 5%대 가던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그럼 이제 하향세를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크게 안 되니까는 뭐 그냥 테이퍼링만 끝나고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어지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수개월간 물가와 시장 금리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저도 촉각을 곤두서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FOMC죠? 연준 회의록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를 된다는 기준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내년 중반에 종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종료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금리는 안 건드리고. 근데 테이퍼링하고 금리까지 건드려진다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냥 테이퍼링만 하고서 금리를 손 안 대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바람인 것이고, FOMC 점도표를 보면, 점도표라는 건 뭐냐면 FOMC 같은 경우는 총 16명인가가 지금 위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라든지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위원들이 이제 매파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강경파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비둘기파, 뭐 매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비둘기파는 이제 유연성을 좀 갖고서 하는 부시는 분이고, 강경파들은 뭐냐면 이제 좀 집행을 강경하게 좀 요구하는 그런 쪽인데, 점점 점도표를 보면 2020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1%, 뭐 후년 말까지 2%, 그 후엔 최대 3%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거 문구나 이런 것들은 좀 시사하는 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0.1%도 가능성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0.1%는 크게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잖아요. 물론 이게 90% 가능성하고 1%의 가능성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라고 시사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우려가 된다면,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빨리 중요한 건 이거 빨리 우려가 해소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럼 이렇게 갈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된다면은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게 된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오판하시는 겁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그닥 높지는 않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면 점점 가능성은 상승하겠죠. 지금은 뭐 1%지만은 계속 유지되면 내년에 뭐 30%, 40%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예.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특성은 뭐냐면은, 미국은 긴축을 진행하면, 긴축이라는 건 뭐 이제 테이퍼링 끝난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어때요? 예, 극단적이에요. 불과 1, 2년 사이에 뭐 그냥 무슨 산처럼,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원만하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좀 극단적으로 안 가기를 좀 바랄 뿐이에요. 미국은 딱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금리도 확 올려버리고, 그리고 낮출 때 확 낮춰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빨리 이 중대한 우려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맞다.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긴축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금리를 진행하게 되면 점도표 보이죠? 그만큼 인원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점도표에서. 그러니까 높은 금리대로. 지금 뭐 2%대 3%까지도 지금 점도표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라는 것이지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려버린다. 그러면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왜?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올리는데 한국은 안 올린다? 그럼 한국에는 달러는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정말 뭐 실물위기, 금융위기를 떠나서 잘못하면 외환위기까지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죠. 우리 IMF 때 얼마나 달러 없어서 얼마나 그 전 세계적 굴욕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좀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안 벌어지려고 좀 해소가 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게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알려는 줘야 되는 게 또 제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는 보고 갈게요. 이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분명히 0.1% 가능성도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에 만약에 한두 번 올렸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리 인상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금리 올리면 0.25%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렸다 그러면 0.5%인데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뭐 크게 경제가 휘청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도 좀 8월 달에 0.25 올렸잖아요. 얼마나 영향을 줬습니까? 사실 거의 미비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금리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라든지 담보 대출이라든지 뭐 신용 뭐 이런 것들에서 다 코피스 금리가 연동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0.2 올렸지만 실제로 시장 금리는 뭐 0.7 지금 뭐 1%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육박하게끔 올라갈 정도로 파급 효과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 극단적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불과 2년 사이에 뭐 2%씩 올리고 1.5% 올리면 0.5는 어떻게 감내할 수 있지만 1.5, 2%는 이건 사실 감내가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거든요. 시장 금리는 그거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왜 그러면 리스크 CD 금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에서 기준 금리가 1% 오른다 그럼 시장 금리는 거의 1.5% 2%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리스크 CD 금리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금리를 올리는데 그것이 꽤 많이 올린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연속적으로 해서 뭐 1%, 2%대씩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이때 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달러, 그 다음에 금, 뭐 이제 뭐 하지 않습니까? 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신흥국에서 이 자본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왜?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 거고 이 신흥국은 금리를 안 올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올린다 그러면 균형이 맞아지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데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럼 당연히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데 얘는 금리가 정체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본이 당연히 빠져서 어떻게 해요? 미국 본토로 가겠지요. 이게 바로 자본 이탈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뭐부터 벌어지느냐? 바로 환율부터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시장의 환율이 지금 1199원까지 갔다가 1200원대 갔다가 다시 지금 1180원대로 다시 조금 조정되고 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뭐 1300원이 돼 250원 뭐 1300원 된다 이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환율이 이제 뛰기 시작한 얘기는 뭐야? 그만큼 원화 대비 한국으로 봤을 때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그만큼 시중에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수출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가격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은 다 잘 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달러 연동해가지고 가격이 책정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만큼 원화로 살 수 있는 가격, 원화 값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원유를 산다. 그럼 어때요? 1배럴당 100달러. 그러면 그만큼 원화 가치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뭐 진짜 곡소리가 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신흥국에서도 금리를 인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미국 금리를 인상하면은 신흥국들도 자동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안 그러면 벌써 환율에서 폭등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외자가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얘기한 대로 뭐가 벌어집니까? 외환이 불안해니까 잘못하면 이게 IMF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만큼. 그래서 이미 이거를 리먼 사태 때 우리 같은 경우는 IMF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당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다 당국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환율을 낮추는데 뭐 어쨌든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외환이 불안한 것을 막기 위해서 최우선순위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에서 금리 당연히 신흥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와 같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IMF 때 그다음에 리먼 사태 때 이와 같은 경로로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 영향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절대.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안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와 같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괜찮아. 왜? 경기 호황이니까. 그 미국은 그냥 막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신흥국에서는 정말 곡소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미국도 알죠 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이거는 그냥 가능성일 뿐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